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재활학과 김미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Relative Energy Deficiency in Sports, 흔히 RES라고 한 질병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전에는 Female Athlete's Fat이라고 불렸던 질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축구와 같이 그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생 빈도가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선수들을 보실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먼저 앞부분은 이상적인 건강한 바디 컴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특히 여성은 어떻게 남성과 달라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스포츠 플레이어들의 이상적인 바디 컴포지션이 남녀, 특히 사춘기 학생들과는 어떻게 또 차이가 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패시나 레즈라고 하는 그 질병의 경과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상적인 바디 컴포지션은 뭐 경기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녀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신체 구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근육 조직이 45%로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여성은 36% 정도가 정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극단적인 차이는 사실은 fat입니다. fat. 특히 필수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그 반드시 이렇게 피부나 피부 조직을 유지하고 뭐 다양한 호르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방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남자의 경우는 3%만 있어야 되는 필수 지방이 여성의 경우는 12%, 통상적으로는 15%가 넘어야 생리 같은 호르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센셜 팻이 15%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제 다양한 부작용, 합병증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센셜 팻을 적어도 12에서 15%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토리지 팻까지를 생각하면 적어도 여성의 경우는 20% 이상의 팻이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 여자 축구 선수들 일부 리그 엘리트 플레이어들의 그 체구성을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여기 뭐 각 선수들의 포지션, 그러니까 디펜더인지 포워드인지 미드필더인지 골키퍼인지에 따라서 약간 바디 팻의 퍼센트가 약간씩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골키퍼가 조금 더 바디 팻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다 24% 이상, 26%, 28%까지 체지방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경기를 하려면 필수로 하는 필수 팻만도 한 15% 가까이 되니까, 그거에 덧붙여서 스토리지 팻을 포함하려면 그게 한 15%, 그러니까 10% 정도라고 치면 그럼 다 24%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키와 이제 체중을 비교해서 BMI를 분석하면 최소한 22 정도는 돼야만 이상적인 피메일 엘리트 사커 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시즌에 따라서도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터 오프 시즌에 되면 그 바디 팻이 뭐 27, 8%까지 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다시 이제 시즌이 되게 되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축구에 비해서 소프트볼이 조금 더 이제 운동의 강도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액티비티는 많지만 낮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바디 팻이 31% 가까이도 되고요. 캐쳐나 인필더나 아웃필더들 보면 되게 이제 축구의 미드필더들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게 되겠고요. 바디 매스 인덱스도 조금 더 여자 축구보다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춘기 그 학생들의 바디 컴포지션을 보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조사에서 봤던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사춘기만 돼도 10살이 넘어서 12살이 넘어가는 순간 급격하게 여학생들의 바디 팻 컴포지션이 확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중학생 이상 되는 남자 청소년들은 점점점 바디 팻이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이게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 14세 청소년은 바디팻이 한 22%, 50% 중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자 14세만 되면 벌써 33% 이상 돼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 남학생들은 나이가 연령이 한 살 한 살 증가될수록 바디팻이 점점 감소되는 트렌드, 10살에 30% 정도 되다가 18세 되면 22%로 확 주는 데 비해서 여학생들은 10세 때 30%였다가 오히려 18세 되면 33.5% 이렇게 체지방이 더 많은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남자 그 엘리트 사커 플레이어들 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 바디팻이 한 남자들은 보통 엘리트 선수들은 10% 내외, 10에서 한 12% 정도 체지방량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MI는 대개 한 20 정도, 20에서 22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엘리트 선수들의 특징이고, 이거는 이 BMI가 22 정도로 유지되는 건 남녀 공이 불문합니다. 예, 그래서 2018년 FIFA 월드컵에 뛰었던 남자 경기 선수들의 이거 분포인데요. 이렇게 오버올한 분포를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한 28세 정도 평균이었고요. 키는 182, 체중은 77kg로 BMI는 대개 22, 23, 요 정도가 평균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 안팎에 되게 고르게 분포, 물론 일부 여기 보시는 것 좀 골키파 중에도 일부는 28, 혹은 미드필더 중에 28.7까지 가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되게 이런 분포, BMI가 한 22, 23 되는 것이 그 경기력 향상에 제일 그 아이디얼한 BMI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얼 BMI는 한 22에서 24 정도인 것처럼 이 아이디얼 바디팻을 좀 보면 매일 그 엘리트 풋볼 선수들, 이 유로피안 리그에 있는 선수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나 뭐 슈퍼리그나 리그원이나 이런 퍼스트 내셔널 이런 다 리그에서 보시면 대체로 남자들의 체지방은 10%에서 10에서 12% 안팎 정도의 체지방 양인데 비해서 엘리트 피메일,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 데이터들을 보시면 되게 여자들의 바디팻이 22에서 24% 정도인 걸 알죠.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2배 이상. 그래서 저 꼭 이 코칭 스텝에서 아셔야 될 부분, 프로리그에서도 여자를 다루는 이런 코칭 스텝들은 여자 축구 선수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바디팻이 최소한 15%가 넘어야 정상적인 생리가 있고 골다공증이나 다른 합병증이 안 생기고 경기력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고, 이상적으로는 바디팻이 최소한 20% 이상, 뭐 보통 20에서 한 24, 여기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한 20에서 24 정도의 바디팻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BMI도 바디팻과 비슷하게 22 정도가 옵티멀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면 24까지, 그래서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트레이닝과 이런 다이어트, 뉴트리션을 유지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팀닥터로 하면서 그 필드의 코칭 스텝하고 굉장히 많이 다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다퉜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하시는 트레이너들은 어떻게든 본인의 남자 기준에 맞춰서 바디팻을 막 14% 미만으로 여자 선수들한테 낮추라고 막 매일 아침 체중을 재면서 압박하던 기억이 제가 나서요. 여자 선수는 반드시 바디팻이 22에서 24 정도를 유지해야 되고 BMI가 22로 유지시키는 것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는 숫자임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아이디얼한 바디 컴포지션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깨지는 경우의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팻이라고 하고요. 이 팻은 1992년에 처음 이제 말이 언급이 됐고, 1997년에 미국 스포츠학회에서 포지션 스탠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데피니션, 정의는 섭식장애, 그 생리 무월경, 골다공증, 이렇게 아주 액티브한 여성에서 발견되는 그런 세계 조합이 있을 때를 더 팻이라고 했습니다. 피메일, 여자 선수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이상, 그래서 FAT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2005년에 세계올림픽 IOC에서는 이런 그 포지션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의 반복이긴 한데, 어쨌든 섭식장애, 생리불균형이 그로 인해서 골다공증, 골밀도의 감소까지 오는 병을 팻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7년에 더 업데이트해서 이게 이제 서로 interrelated spectrum of dysfunction이라고 해서 상호 이렇게 연관돼 있다.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하나나 또 다른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다 해서 서로 연관된 질환군으로 FAT를 규정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FAT, 초기의 FAT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식장애, 뭐 골다공증, 생리불순이었는데 이게 단순히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데피니션이 진화가 돼서 단순 섭식장애가 아니고 그 섭식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에너지 어베일러빌티, 내 체내에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의 부족이 더 핵심 근본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단순 생리 무월경이 아니고 말단에 있는 여성 생식기계뿐만 아니라 저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부터 기능 이상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연관돼서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FAT이라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선수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렇게 가용한 에너지를 이렇게 늘려서 옵티멀하게 유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리를 정상화시키고 본 헬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액티브한 여자 선수들, 특히 체중이나 체급이 관련되는 그런 여성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화돼서 단순히 여성에서만 팻이 생기는 줄 알았던 것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2014년 IOC에서는 이게 단순히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가용한 에너지 availability가 낮아지면 똑같이 여자와 똑같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렇게 남성의 성기능이 저하되고 건강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고 단백질 합성도 안 되고 심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마이너스 임팩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에 국한되지 않게 모든 운동선수한테 확장시켜서 Relative Energy Deficiency Syndrome in Sports, 그래서 RES라고 이제 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 IOC에서 이런 규정을 하니까 미국 산부인과 의사 협회에서는 또 뭐 여성에게서 더 포커싱하는 기지라 약간 디베이트가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이 IOC의 컨센서스에 맞춰서 더 이상 FAT라고 하지 말고 RES라고 하자 하는 것이 이제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그 다음 연차에 이 RES를 평가해서 진단할 수 있는 Clinical Assessment Tool, RESCAT이 나왔고요. 이 RESCAT을 스크리닝을 통해서 하이 리스크인지, 중간 리스크인지, 로우 리스크인지를 결정하고 그 리스크가 없는 사람만 경기에 참여하게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2017년에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사춘기, 왜냐하면 이 RES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회복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RES를 빨리 사춘기 때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FAT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FAT이나 RES는 Low Energy Availability, 생리불순, Low Bone Density인데 이게 트루하게 에너지 임밸런스의 결과이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골다공증 같은 거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뼈가 약해진 경우에는 골절이 흔히 발생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리버시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리 프리벤션하고 얼리 진단, 트리트먼트가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특히 사춘기 청소년, 남녀, 체급을 다루는 운동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포커싱을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익스펜디처나 어베일리빌리티를 더 큰 주요한 이제 인터벤션의 타겟으로 했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팀 어프로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RES를 이제 처음 이제 컴포넌트 말한 분이 이 바바라 드링크워터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미국 스포츠학회 최초로 여자 회장이 되셨던 굉장히 스포츠 피지올로지스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어베일리빌리티를 말하면 에너지 어베일리빌리티 EA는 단순히 제일 중요한 건 이 EA는 EB, 에너지 밸런스하고는 조금 더 다른 말입니다. 확대된 말입니다. 에너지 밸런스는 말 그대로 들어오는 거랑 엑서사이즈로 해서 나가는 거를 빼면 그게 에너지 밸런스고,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는 실제로 내 근육 조직, fat free mass에서 이
에너지 밸런스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밸런스, 어베일러빌리티가 낮다는 얘기, 즉 에너지 밸런스가 네거티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선수는 특히 하루에 그 fat free mass 킬로그램당 적어도 30kcal 이상의 그 에너지 인테이크를 유지해야만 로우 에너지 어벨레빌리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더 이상적으로는 최소한 45kcal per 킬로그램 fat free mass per day를 유지해야만, 이건 여성의 경우입니다. 여성의 경우 최소한 45칼로리 이상 먹어야만, 그 에너지 어벨레빌리티가 있어야만 그 경기력 저하 없이 그 정상적인 생활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각각 아이템을 보면 이제 섭식장애인데, 섭식장애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잘 안 먹는 사람이 있고요. 폭식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뭐 먹었던 걸 다 토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섭식장애를 나누고요. 생리불순도 이게 원래 이제 정상 생리라는 것은 이게 28일 주기로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7일 사이로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올리고는 그 월경 주기가 35일 이상 길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 3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하면 에메노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생리불순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빈도거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냐, 양이 얼마냐를 다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골밀도도 말 그대로 이제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건데, 이거는 그 어른들 나이 든 사람의 그 골다공증하고 조금 개념이 다 달라서 그 이렇게 G스코어, 그러니까 동일한 성의 동일한 연령대에 비해서 2.0 이하로 낮으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웨이트 베어링 하는 스포츠, 역도 이런 그 체중을 이렇게 웨이트를 베어링 하는 스포츠는 골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넌 아슬리트보다 그런 거를 고려해야 돼서 적어도 그 G스코어가, 그러니까 동일한 성과 동일한 나이의 동료보다 골밀도가 마이너스 1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절이 없을 때조차도 그 레저스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골밀도 여기 다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미국 스포츠학회에서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경우 특히 웨이트 베어링 하는 경우는 조금 더 골밀도가 높아서 골다공증이 아닌 걸로 착각하니까 G스코어가 마이너스 1만 돼도 검사하라고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골절이 있으면서 골밀도가 낮은 경우를 더 생각하고요. 2.0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폐경 전 여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이 되어 있죠. 이것 다 동일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단순히 에너지를 보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 인테이크를 올려서 생리를 보완하고, 생리가 보완이 돼야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돼야만 골밀도가 늦게 회복이 되는 것으로 되니까, 이게 그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에너지는 저희가 뭐 며칠만 잘 먹어도 이게 회복이 되고, 며칠이나 수주일이고, 생리 주기는 적어도 몇 달에 걸릴 거고, 골다공증, 골밀도는 몇 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완벽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식증, 이는 뭐 6배 이상 모탈리티가 있는 거고요. 섭식장애 한 5% 환자들은 또 자살 시도, 우울증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서 예방,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모든 선수들이 다 이런 리스크가 있고, 특히 이제 액티브할수록 더 심하고요. 근데 이거를 진단하는 건 여성의 선수 경우는 맨스 사이클입니다. 생리 주기가 일정한지를 재는 것이 아주 바이탈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의심만 하게 되면 특별히 검사할 수 있는 툴이 없기 때문에 생리 주기를 검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치료의 목표도 정상적인 생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확실한 임상적인 마커가 되고요. 팀 어프로치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자 축구 선수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이 로우 에너지 어벨레빌리티, 레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스포츠, 이게 뭐 댄서나 뭐 여기 보시면 체조 선수들은 한 50% 가까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레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남자의 경우도 이런 레즈, 이제 패치 레즈로 바뀐 이유가 남성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메일 아슬레 트리아드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요즘은 엑서사이즈 하이퍼고나달 메일 컨디션, EHMC라는 텀으로 씁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도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가 낮으면, 그러면 이제 정자도 안 만들어지고 호르몬 테스트, 남성 호르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리비도도 감소되고 섹슈얼 드라이브도 줄어드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토탈 남성 호르몬의 레벨은 정상은 12가 넘어가요. 12 나노몰 퍼 리터인데, 이게 적어도 8이나 10 미만으로 가면 이게 레즈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호르몬, 이 그레이, 클리니컬 그레이존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 레벨이 8에서 12 사이면 레즈를 검사해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스트레스, 피로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예, 매일 그 바디빌더 경우는 이렇게 30 미만일 때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디맨드 인덱스가 아까 축구 선수들 보통 22 이상 돼야 된다는데 이게 17.5 미만으로 내려간다든지, 그 사춘기 그 청소년의 체중이 원래 예상되는 정상 체중보다 85% 미만이다든지, 아니면 한 달 안에 체중 감량을 10% 이상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런 그 남성에서 레즈가 걸릴 수 있는 찬스가 높은 종목이 사이클리스트, 스키, 점프, 이렇게 좀 체중이 날씬한 것이 중요한 스키너 더 페스터 뭐 이런 옛날 그 말에 근거하는 해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사이클링 하는 선수의 반, 이렇게 스키 점프 같이 그래비테이션에 관련되는 건 선수들 한 24%, 웨이트 하는 선수도 18% 이런 거, 그리고 이 말 타시는 이런 자키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데 관련이 되어 있다고 되기 때문에 남자에서도 더 이상 이 레즈가 이렇게 드문 질환이 아니라 굉장히 빈도가 높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세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남자의 경우에도 훨씬 더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뭐 본 헬스뿐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잠도 못 자고 혈당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높아져서 여기 이제 성장에 관련된 호르몬들 다 안 나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생식계 관련된 호르몬들 다 안 나오게 되고, 성장에 관련된 호르몬이 안 되오니까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골다공증 오는 거고, 남성에게서 남성 호르몬 다 분비 안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겠죠. 스트레스 호르몬 높아지니까 그런 변화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리적인 기능이 다 깨져 있는 증후군이 되겠고, 이 언더라잉한 프로블럼은 절대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에선 최소한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가 그러니까 하루 1당 그 킬로그램 패트프리 매스당 45칼로리 이상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높여야 되겠죠. 그거의 운동의 양에 비추어서. 그래서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를 반드시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패스는 사실 이제 이 레즈의 큰 카테고리 중에 일부만이 이제 먼저 디텍트, 눈에 잘 띄어서 이렇게 확인된 거고요. 현재는 전신적인 임팩트가 있는 질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은 이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생리를 안 한다든지 선수의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의심을 하셔서 먼저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골절이 있다든지 감기 같은 게 잘 걸린다든지 경기력이 떨어지면 어쨌든 그 우울해 한다든지 하면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진단은 반드시 이제 현재까지는 스탠다드된 진단 프로토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까 말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거나 선수가 의심이 되면 저희 같은 의료진이나 코칭 스텝이나 이렇게 여러 트레이너 분들은 반드시 이걸 검사하셔야 되고요. 치료는 이렇게 에너지 인테이크를 올려야죠. 그리고 운동 양을 줄이거나 둘 다를 동시에 하거나, 그래서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를 옵티멀하게 다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인테이크를 갑자기 또 올리게 되면 영양 재개 증후군이라고 해서 오히려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칼로리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통상은 하루에 300에서 600칼로리씩 서서히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를 줄이는 걸 동시에 병행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웨이트 게인이 제일 먼저 생기는 거죠. 제일 처음에 웨이트 게인이 먼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생리 사이클이 정상적.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레벨이 조금 더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과 그 탄수화물 섭취가 아주 필수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연으로 가게 되면 본 헬스까지 정상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게인과 생리 사이클, 호르몬 사이클, 남성 같은 경우 테스토스테론 사이클이 정상으로 되지 않으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완전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이게 깨지면 이건 평생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리턴 투 플레이 하는 프로토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우 리스크일 때만 그 스포츠 원래 경기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우 리스크가 되면 당연히 그 체중이 정상 체중에 있고 BMI가 정상이고 바디 팻이 정상이고 그리고 골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 경기력이 정상일 때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현재까지는 사실은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로우 에너지 어벨레빌티 리서치에서 남성의 경우에 특히 장애인인 경우에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백인이 아닌 경우 흑인이나 아세안 이런 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우리나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데 연구가 더 있어야 되고요. 주니어나 이런 어린 선수들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진단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툴, 스탠다드에 대한 툴이 필요하고 치료 스트래티지도 단계별로 정확하게 더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해야 한 그런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패트를 발견한 바바라 드링크워터라는 여자 생리의학자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수영을 가르치든 축구를 가르치든 뭐 스포츠 생리를 가르치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운동선수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여러 운동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팻과 레즈에 대한 임팩트를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는 그런 후속 작업을 해 주셔야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